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20번째 시간으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공기 중에는 여러 종류의 유해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해 물질에는 라돈, 아렌, 성면, 아스베스토스 포름알데히드, HCHO, 휘발성 유기화 합물, VOC, 이산화탄소, CO2, 일산화탄소, CO1, 미세먼지, PM10, PM2.5, 중금속,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등이 있습니다. 라돈, 아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돈은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가스입니다. 장기간 라돈에 노출되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라돈 농도 340베큐렐과 담배 한 갑, 20계피의 직접 흡연과 위험이 같고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 환자의 4분 의 3이 라돈 농도 148베큐렐 이하의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라돈을 측정할 때 측정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돈은 다른 기체와 달리 공기에 희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에 떠다니는 입자, 파티클로서 라돈 가스의 무게로 바닥에 고이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주하는 사람이 숨을 쉬는 위치에서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바닥에서 80cm에서 2m 높이의 거주 공간, 둘째로 천정으로부터 50cm 아래의 거주 공간, 셋째로 실내벽으로부터 40cm 이상 떨어진 곳, 넷째로 실외벽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곳, 다섯째로 주변에 놓인 물건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라돈의 국가별 기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허용 기준치가 서로 상이합니다. 왜 틀릴까요? 이 점은 다음 항목에서 따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기준치가 안전한 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허용 기준치와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시 안전 기준으로 난방을 하는 동절기에는 75베큐렐 이내, 난방을 하지 않는 하절기에는 50베큐렐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기준치를 보면 캐나다는 200베큐렐, 한국은 148베큐렐, 미국은 148베큐렐, 4피코큐리, WHO는 100베큐렐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위 1피코큐리는 미터법에서 사용하면 37베큐렐입니다. 폐암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돈가스 및 라돈이 최종 분열 후 생기는 납은 사람 건강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라돈가스가 핵분열을 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생기는 라돈 감쇄 생성물 RDP, 라돈 디케이 프로덕트 때문이며 라돈 감쇄 생성물은 이물질에 견고히 부착되어 착상을 하기 때문에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돈 핵분열 과정을 보겠습니다. 라돈의 반감기는 3.8일로 짧지만 핵분열을 할 때 양성자, 중성자가 외부로 방출되면서 라돈, 아렌, EE에서 여러 단계의 라돈 감쇄 생성물 RDP, 라돈 디케이 프로덕트를 걸쳐 납, PB210으로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RNEE, 라돈 EE는 반감기 3.8일이 경과한 후 PO218 폴로니움 218이 됩니다. PO218 폴로니움 218은 반감기 3분이 경과한 후 PB214 납 214가 됩니다. PB214 납 214는 반감기 27분이 경과한 후 BI214 비스무스 214가 됩니다. BI214 비스무스 214는 반감기 19.7분이 경과한 후 PO214 폴로니움 214가 됩니다. 폴로니움 214는 반감기 0.00016분이 경과한 후 최종 입자 PB10, 납 210이 됩니다. PB10, 납 210의 반감기는 19.4년으로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라돈 감쇄 생성물 RDP, 라돈 디케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돈 감쇄 생성물 RDP, 라돈 디케이 프로덕트는 다른 물체에 강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벽, 천장과 같은 실내 표면 및 공중의 먼지에 결합되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기 중의 먼지하고 결합하게 되면 먼지와 함께 공중에 떠다니게 되고 이 먼지를 호흡으로 들이마실 경우 폐의 표면에 착상이 되어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기준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주택 형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라돈 감쇄 생성물 RDP, 라돈 디케이 프로덕트가 공기의 먼지와 실내 표면에 착상되는 양의 기준치가 틀립니다. 캐나다의 경우 평균 60%가 먼지 및 실내 표면에 착상되는 것으로 보고 미국의 경우는 평균 50%가 먼지 및 실내 표면에 착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평균 40%가 먼지 및 실내 표면에 착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의 주거 환경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난방 및 환기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기준과 동일한 50% 이상으로 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유럽 기준 40%로 가정하여 100베쿠렐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온돌 문화를 고려하면 30% 이하로 보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내용은 관계기관에서의 학술적인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라돈의 발생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돈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라돈 발생원을 추적해보면 미국, 캐나다와는 틀린 곳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하 안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가스로 주로 화강암에서 나오고 있으며 한국의 지질대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라돈 발생이 많이 나오는 장소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시멘트 및 콘크리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의 화강암을 파쇄해서 만든 쇠석에서 라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부 업체의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산업 폐기물 특히 인산석고로 인한 라돈 발생이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가열하면 라돈 발생 농도가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석고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200만 호 건설 당시 석고보드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인광석에서 비료를 뽑고 남은 찌꺼기 폐기물을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인산석고에서는 라돈 가스를 방출하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로 석재 마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의 바닥, 벽 및 선반 등에 사용되는 화강암 등의 자연 석재에서 라돈 가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돈 저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돈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방법을 활용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발생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라돈이 나오는 돌을 교체하고 콘크리트의 균열을 밀봉해서 라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로 라돈 저감 설비를 설치합니다. 지하에서 유입하는 라돈을 라돈팬을 통해서 외부로 강제 배출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환기를 보강합니다.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넷째로 공기의 흐름을 늘려줍니다. 실내 공기의 흐름을 늘려서 라돈 감쇄 생성물 입자를 가능한 많은 양을 표면에 착상되도록 합니다. 성면, 아스베스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면은 과거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그 위험성 때문에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최대 성면 수출국이기 때문에 성면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에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성면은 한번 노출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택에서의 성면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면이 의심되는 자재를 발견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성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면은 WHO, MyARC,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확실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암, 성면폐,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성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성면 시멘트 제품 및 일부 성면 마찰제 사용도 금지되었습니다. 주택에서의 성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 자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혹은 철거할 때는 성면 함유 건축 자재의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붕재, 단열재, 바닥재 등 다양한 곳에 성면이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로 전문가의 조사 및 제거가 필수입니다. 성면이 발견된 경우 자체적으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사 및 제거를 의뢰해야 합니다.
성면을 잘못 다룰 경우 공기 중으로 섬유가 퍼져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HCH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자재, 가구, 카펫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자극적인 냄새가 있고 물의 용해가 잘 됩니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큰 환원제로 살균제, 방부제, 접착제 등으로 이용됩니다. 특히 단열재 중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제품이 있으니 단열재 선택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국가별 기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허용 기준치가 서로 상이하고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도 허용 기준이 상이합니다. 캐나다는 제로 ppm으로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치 정보를 찾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은 0.3에서 0.75 ppm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로 인하여 두통, 메스꺼움,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저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실내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공기청정기에 포름알데히드 제거 필터를 사용하여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 합물 VOC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성 유기화 합물 VOCs는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유기화 합물을 말합니다.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용매, 화학 및 제약 공장, 플라스틱 건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도 VOC에 속합니다. VOC는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 등 광화학 산화제를 생성하며 이는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벤젠 같은 일부 물질은 발암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배출원으로는 유기용제 사용시설, 도장시설, 세탁소, 저유소, 주유소 및 각종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등이 있습니다. 페인트, 첩착제, 세제 모두 VOC의 주요 발생원이며 여기서 발생되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VOCs 적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휘발성 유기화 합물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첫째로 페인트, 첩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원을 제거합니다. 둘째로 실내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춰줍니다. 셋째로 공기청정기에 VOC 제거 기능이 있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 CO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CO2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화학물질로 화학식은 CO2입니다. 상온에서는 무색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고체 상태일 때는 드라이 아이스로 불립니다. 이산화탄소는 자연 세계에서 광합성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음료 탄산화, 냉각 및 냉동, 용접가스, 온실에서의 식물 성장 촉진 등입니다. 사람이 숨을 내쉴 때 발생하는 가스로 실내 공기질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실내 환기를 자주 하여 항상 신선한 공기가 실내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 C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CO는 무색 무취의 맹독성 기체로 주로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코크스 연료, 제련,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 주로 배출되며 실내에서는 주방, 담배 연기, 지역 난방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해 뇌조직 및 신경계통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유독가스로 고농도 노출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발생한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감지가 어렵고 중독 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항상 충분한 환기로 실내 공기를 깨끗이 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경보기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로 크게 PM10과 PM2.5로 구분됩니다. 이 입자들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먼지입니다. 첫째로 미세먼지 PM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PM10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입자를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머리카락 지름의 약 7분의 1 크기에 해당합니다. PM10은 주로 산업활동,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작업 등 인위적인 활동과 자연현상, 예를 들어 화산 폭발, 황사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PM10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와 폐와 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초미세먼지 PM2.5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M2.5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로 PM10보다 더 작아 더 깊은 호흡기 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머리카락 지름의 약 30분의 1 크기에 해당합니다. PM2.5는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활동, 난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화학 반응을 통해 대기 중에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PM2.5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폐세포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중금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서의 중금속 문제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및 건축 자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지 여부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중금속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의 성분을 확인하고 지하수 대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건강을 지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주택에서 중금속에 노출되는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수를 통해서 오염되는 경우입니다. 일부 주택에서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이를 통해 인체에 중금속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건축 자재를 통해서 오염되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주택, 건물 등을 신축할 때 사용되는 일부 건축 자재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금속에는 수은, 납, 구리, 망간, 크롬, 바나듐 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들은 체내에 흡수되어 축적될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내에 축적될 경우 중금속 중독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며 급성 중독은 즉사할 수도 있지만 치료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성 중독은 서서히 진행되어 확실한 치료 방법 없이 사망하거나 기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금속 중독 질환으로는 미나마타병이 있습니다. 중금속별 대표 질환을 보면 납, 피비에 중독되면 뇌 중독, 근육의 피로로 인한 경련, 팔과 손의 마비 등 건강에 다양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은, HG에 중독되면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수은이 바다 생물에 축적되어 그 생물을 섭취한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카드뮴, CD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 손상, 골다공증, 호흡기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롬, CR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피부염, 코의 점막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NOx와 황산화물 SOx는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기 중 질소가스나 황성분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질소산화물 NOx는 보일러, 난방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합니다. 황산화물 SOx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공기질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몇 가지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철저한 환기를 합니다. 실내에 정체되어 있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합니다. 자연식 환기는 하루 3번, 기계식 환기는 사용 지침에 따라 실내 환기 설비를 설치, 운영합니다. 둘째로 공기순환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합니다. 실내 공기가 전체적으로 순환,
서큘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여 집에 사용된 자재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라돈으로부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로 곰팡이, 결로를 방지합니다. 실내의 습도가 높고 온도가 차가운 곳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하고 결로 및 곰팡이 등 오염 부위를 제거합니다. 넷째로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진드기나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고 실내 청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의류 및 침구류는 실외에서 먼지를 털고 방향제 사용을 자제합니다. 다섯째로 적정 실내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합니다.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 섭씨 22도, 습도 40%를 유지합니다. 실내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제습기 및 가습기를 사용, 실내에서 녹색 식물 키우기 등의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섯째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합니다. 오염물질 방출률이 낮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의 100년 수명보다 사는 사람의 건강 및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나친 기밀 작업, 부족한 환기량, 제한된 공기의 흐름은 주택의 수명도 짧게 만들고 사는 사람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환기량과 원활한 공기의 흐름 및 실내 공기의 정화를 통해서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